자, 형사소송법 3개년 판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제가 지금 3개년 판례 그랬지만 형법만큼은 아니지만은요, 요 3개년 이전의 것들도 실려 있고요. 이 안에서 출제가 되는 것들은 물론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특히 형법하고 달리 또 형사소송법은 암기사항이 강하기 때문에 상견 이내의 쟁점하고 비교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더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자, 1번. 이미 형법에서 배웠던 건데 약간 이제 취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가라고 묻는데 소송법에서는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가라고 묻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읽어봅시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애국인이 내국법인이 애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둔 자금을 정해진 용도 목적 이외로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여긴 지금 힌트를 조금 더 줬어요. 뭔가 하면 지금 외국인의 국외범이고 그 범죄는 횡령입니다. 일단 형법에서는 횡령죄가 되는가도 묻고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가도 물을 텐데 소송법이기 때문에 일단 횡령죄는 된다는 건 주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형법 6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형법 6조. 지금 이제 소송법 시간이지만은요. 그러니까 형법적 쟁점은 가급적 간단하게. 이건 형소 시간에는 아무 말 없으면은 전부 소송법에 관한 규정인데 지금은 형소법 시간이니까 형법은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합니다. 형법 6조 보면 외국인의 국외범이죠. 그죠? 외국인의 국외범인데 지금은요. 외국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뭔가 하면 홍콩에서 범죄를 범해요. 그래서 목적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되면 일단 횡령죄라는 이 횡령죄를 범하는 건데, 그때 피해 법인이 내국 법인이라는 거죠. 그럼 요랬을 때 우리 형법 6조가 적용될 건가? 우리 형법 6조는요, 외국인의 국외범이고 피해 범죄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요때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5조 이하의 죄를 범한다 했을 때, 근데 요때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국법인은 실제로 요 속에 대한민국 국민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즉, 내국법인에 대하여 횡령죄를 범했다는 건데,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 요것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요 범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를 말할 때 말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이까지는 없는데 우리가 추론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를 말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또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를 말한다. 형법까지 말하면 이 속에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는 포함되지 6조가 적용될 수 없다. 이거 우리 다 배웠을 거예요. 형법 시간에. 결국 형법을 쳐다봤더니 우리 형법이 적용되니까 이 피고인 갑에 대하여 과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가? 재판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그 대상자는요,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치해법권자를 제외한다면은요. 그래서 외국 원수가 우리나라에 외교 문제로 왔다가 절도죄를 범했다든지 했을 때는 치해법권자니까 우리의 재판권이 얻게 되겠죠. 만약에 지금은 이 사건에서는 재판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판권이 얻게 되면 형사소송법 327조 1호에 따라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이 네 가지 법조문 325조 무죄 규정, 그죠? 326조 면소 규정 무죄. 무죄, 보통 무명공이라고 하니까 면소 규정 327조, 그리고 공소기각 판결에 관한 규정 됐죠. 328조 공소기각 판결, 결정이죠. 그죠? 여기에 관한 것들, 이 조문들은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외우고 계실 테니까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실제로 공소기각 결정 판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따로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끝에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오른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선지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게 소송법적 지문이 되겠죠. 쉬운 내용. 자, 꼼꼼히 다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먼저 요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그 사례를 한번 봅시다. 결국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저 사실관계에 포섭시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자, 진술 거부권의 고지 대상은요, 진술 거부권의 고지 대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 이전의 단계인 피내사자는요, 피내사자는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란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진술 거부권자하고 고지 대상자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피내사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진술 거부권 그 자체는요,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은 자, 피의자 피고인으로 정해져 있고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자는 고지 대상은 되질 않아요. 지금 고지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양자 다 지금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모두 진술 거부권은 같습니다만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지 대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피내사자고 피의자의 구분 한계가 중요한데 이때 언제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 대법원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피의자가 되는가? 자, 원칙은요, 소송법에 배웠던 겁니다. 원칙은요, 자, 원칙은 뭔가 하면, 범죄 인지서가 작성될 때다. 인지서가 작성이 될 때다. 왜냐하면은, 인지서가 작성이 됐다는 것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인지서를 작성한다는 거죠. 즉,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요 시점이 바로 뭐가 돼요? 요 시점이 수사 개시 시점이라는 거죠. 보통 수사가 개시되면요, 범죄를 인지했기 때문에 인지서를 작성하고 수사가 개시되니까 사실상 같은 시점이에요. 범죄를 인지한 시점, 수사를 개시한 시점, 인지서가 작성되는 시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서가 작성된 때가 수사가 개시된 때고, 수사가 개시됐으니까 피의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외가 되죠. 소송법 때 다 배웠던 겁니다. 인지서가 작성이 됐다면은, 인지서가 작성된 시점이 바로 수사 개시 시점이고, 자, 그 대상자가 피의자가 되어 고지 대상자가 된다는 건데, 인지서가 만약에 작성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인지서가 작성이 안 됐다고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라고 말할까? 그렇게는 아니란 거죠. 인지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수사가 개시되면 이 용어는 사례형에서도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요 내용.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사례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인지서가 작성됐다 그러면 인지서 작성 이후에 그 대상자는 피의자니까 고지 대상인데, 인지서가 작성 안 됐다고 해서 고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뭐예요? 예외적인 요건, 실제 수사가 개시됐는가를 보시면 되겠죠. 됐죠? 실제 수사가 개시되는 건 언제요? 범죄 혐의가 있고 범죄 혐의를 확인한 다음의 수사기관의 활동을 뭐라 그래요? 바로 수사 개시라고 하죠. 자, 현재 문제가 풀렸을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예외 요건 갖췄는가 보면 되죠.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할 때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리를 갖다 옳은 지문으로 꾸며놨습니다. 자, 그럼 실제는요. 이러한 법리를 알고 있더라도 사례로 내버리면 더 어렵기 때문에 제 교재는요, 사실관계를 굉장히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보면. 자, 이 자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형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요. 국정원 수사기관 비등은 을에 대한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 인입 경위, 탈북자 정보 전달 경위, 대한민국 입국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자, 이게 뭐예요? 사실을 확인했다. 즉, 범죄 혐의를 확인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의 활동은 뭐가 되는 거야? 자, 원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인지서를 작성을 한다고요. 근데 인지서를 작성 안 해도 그 다음 활동은 뭐가 돼? 수사 활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 위하여 독방에서 을을 조사하였고 이에 을은 저는 가벌도와 탈북자 정보를 해령시 보위부 부부장 병에게 전달하였으며 병의 지시에 따라 갑과 함께 대한민국의 탈북자 정보 수집 및 전달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반성문 등을 작성하였다. 자, 근데 다만 조사 과정에서 피 등은 을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했는데 사례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문을 읽다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조건 이 법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상대방이 고지 대상 적격자인 걸 확인해 봐야 되죠. 근데 이 사건은 뭐가 됐어? 범죄 혐의를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수사가 개시된 시점 이후의 자였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벌써 3개년 강의를 듣는다는 건 최소한 기본서에 익숙해 있고 공부가 많이 돼 있다는 거니까 마지막 그 두 줄에서요.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반성문을 작성했죠. 그 실질은 뭐죠? 사경작성, 피신조세. 알겠죠? 312조 5항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312조 3항이 적용돼야 돼. 전문법칙 적용이 있어서는. 됐죠? 그러니까 상계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 쟁점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언급해 드리겠다고요. 만약에 기본 강의 같으면 뒤에 것을 언급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앞에 것도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자, 전문법칙으로 가기 전에 이미 뭐로 끊어졌어요? 이수종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본질로 따지자면 얘기를 했죠. 전문법칙으로 갈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수종이면 그냥 거기서 증거 능력을 잃어버리고 전문법칙은 검토할 필요도 없으니까. 됐죠? 자, 다음. 제 카톡방에 연구위원이 거기다가 오늘 올린 것인데 오늘 대법원 판례 참 경청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어제하고 오늘 연이어 나왔어요. 자, 뭔가 하면은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죠. 자, 이 영장에 기초하여 압수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압수물이, 이게 이 증거가, 압수한 이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는가가 문제가 된 사례예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받아가지고 압수하고, 압수한 그 압수물로서 증거물인데, 이것이 증거 능력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영장 발부하는데 뭔가 하면은 날인이 빠졌어요, 날인이. 그러니까 영장 발부 판사에 서명은 있는데 서명하고 날인 중에 서명은 있는데 날인이 없어요. 알겠죠? 자, 이래서 이러한 영장, 즉 하자는 있잖아요. 하자는 있는 영장에 기하여 압수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을까 했는데, 이수정으로 갈 때는 법을 어겼다고 바로 최종적으로 증거 능력 없는 이수정이 되는 건 아니고 이 법의 정도가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례는요, 올해 지금 상반기에 나왔다고 할 수 있나요? 하반기에 7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장에 내일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은 뭔가 하면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요, 두 개를 따져야 돼요. 규정 위반은요, 규정 위반했을 때 과연 적법 절차 위반의 수집, 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이 법 수집 증거는, 이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인데, 이때 적법 절차 위반은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은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소송법 시간에 가르쳐 줬죠? 적실 내침 요 단어를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정도가 돼야 되고요. 알겠죠?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규정 위반은 이수종으로 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기 위한 요건이 뭐가 돼야 돼요?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방금 봤던 서명 정도가 있고 날인이 없다는 건요. 이건 뭐예요? 법관도 적법한 영장을 발부할 의사도 있고 수사기관도 뭐예요?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압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압수하는 거지. 이게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질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은 이런 거죠.
요 적실 내침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면 어떻게 해요? 요리 가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근데 방금 봤던 영장에 서명은 있는데 날인이 없는 이 영장 발부는요. 이 영장 발부는 쉽게 말해서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됐어요? 자, 이 사건은 적실 내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규정안 위반했지만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됐죠? 이 필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 됐죠?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을 위반해서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영장 없이 앞서겠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요건 그냥 다시 또 한 번 더, 형들, 요거는 처음 나왔다 그러면 안 되고 이미 기존의 법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서명 날인의 영장 발부는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요거는 적실 내침도 아니고요. 만약에 증거 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증거 능력, 자, 그러니까 사소한 절차 위반이란 거죠. 적실 내침도 아닌데도 증거 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인데 우리는 항상 그냥 형평을 집어넣기로 했죠. 그죠?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요 요건입니다. 두 가지. 이 사건은 적실 내침도 아니고 만약에 증거 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현재의 정의와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규정 위반이지만은 자, 위수정의 예외 요건을 갖췄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넘겨가시고 또 하나 형법 판례인데 언급할게. 다 형법도 다 시험 과목에 들어가니까 자 뭔가 하면은 감남하고 을려가 요거는 어제 판례 나온 거고 요건 오늘 판례 나온 거고 그래요. 자 감남 을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냥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뭐 손도 잡고 했다는 거죠. 자 손도 잡고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갑자기 키스를 했다는 거죠. 키스. 자 요것은 강제추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귀고 신체 접촉이 어느 정도 자 강제추행죄라는 거죠. 됐죠.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자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어때 정도가 심하게 자 뛰어넘었을 때는요 이 사람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으로 봐 강제추행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을려가요. 사실 직장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요새 직장에서 이렇게 남성들의 심해를 받아도 여성들이 보통 말을 잘 못하다가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뭐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을려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 사실 우리 직장의 감남한테 이런 일 당했어 하고 뭔가 하면은 요걸로요. 자, 요걸로 을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을려가 감남을 강제 추행죄로 자 고소를 하니까 감남이 을려를 갖다 맞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맞고소로 뭐로 무고로 고소해서 실제 사건은 무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자 1심하고 2심에서 을려는요 오히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까지 올랐는데 뭐가 됐어요? 자 이거는 강제추행을 하였다라는 이 사실이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이 난 거예요. 됐죠? 결국 환송심에서 을려는 무고죄가 무죄로 될 것이고요. 거꾸로 돌아가면 뭐가 되겠어요? 감남은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됐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제 방에 들어와 있죠. 강의 들으시는 분들. 거기 들어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3번에 보시면은요. 자, 3번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적어도 중요한 것들이니까 선별이 된 거죠.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하여 공소 제기하였고 이러면 법원은 뭘 심판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소권자의 의사에 따라 심판의 범위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형사법상은 어때요? 심판의 범위 확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검사한테 있죠.
자, 뭐예요? 불고 분리 원칙이죠. 따라서 자, 고소권자의 의사가 어떠하든 간에 검사가 친고죄를 구성하여 공소 제기한 이상 친고죄를 놓고 법원은 심판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친고죄는 소추 조건이 달려 있는 범죄인데 고소가 있는가 또는 있다면 취소되진 않았는가를 직권으로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랬더니 한번 볼까요? 만일 그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었다면 이 고소 취소의 적법성은 검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법하니까 제대로 고소가 취소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공범자의 고소 취소 효과는 나머지 다른 공범자에게도 고소 취소 효과가 미치겠죠. 됐죠? 따라서 이 당의 피고인마저도 공소 기각 판결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요거는 지금 요거는 사실관계를 썼는데 법리만 살아있는 사실관계예요. 옛날에 합동의안 특수강제추행죄 같은 건 비친고죄였고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였던 시절의 사건인데 각색을 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사실관계 봐두시기 바래요. 넘겨가시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은요. 고소권자의 의사 불문하고 검사가 기소한 그 범죄가 대부분 제 강의 다 들었으니까 뭔가 하면은 검사가 앞장에 적은 것이 바로 뭐야? 공소장이 기재한 공소사실이고 이 공소사실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뒷장에 붙어서 들어가요. 잠재적 심판의 범위인데 검사가요. 앞장에 적으면 고소권자의 의사는 볼 필요 없어요. 알겠죠? 뭐만 봐야 돼? 앞장만 쳐다봐야 돼. 그러면 이 사건은 자, 과거 그 당시 친고죄였던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를 놓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뭐야? 당의 피고인의 공범자가 적법하게 고소 취소됐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 233조에 따라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자, 공범 중 1인이 적법하게 여기에 대해서 고소 취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소 취소 효과는 다른 공범자 이 사건의 당의 피고인에게도 미친다는 거죠. 됐죠? 따라서 이 고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할 거예요. 됐죠? 넘겨가시고 다음 자, 4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4번 같은 거는 여러분들 거기다가는 별표를 하나 하기로 할까요? 3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자, 4번 한번 보시면 반의사 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자, 1심이 확정되니까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해서 항소심에서 계속 다투고 싶었나 봐요. 이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 절차, 거기 파도 밑줄. 자, 항소권 회복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거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적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면 항소심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미 항소심이니까 뭐가 됐어요? 자,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자, 이거 한번 비교까지 이 책에 없는 것까지 싹 다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보면요. 자,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는 뒤에 가면 앞에 배운 걸 정리해 드리는데 이건 뒤에 걸 땡겨서 지금 미리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형사법 232조 1항은 뭘 규정하고 있어요? 고소,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재고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사망에서 이건 조문 외우고 계셔야 돼. 그 사망에서 뭔가 하면은 1, 2항은 자, 반의사 불벌죄도 준용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반의사 불벌죄도 준용한다. 1, 2항은 뭐죠? 친고죄를 전제로 한 규정이죠. 친고죄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자,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라고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고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래서 자, 고소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재판 절차를 즉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제한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거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됐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반의사 불벌죄도 어떻게 돼요? 처벌 불원 의사 표시도
표시도 결국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항소심에 가버렸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판례가 판례 업문에 여기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잘못했어요. 뭔가 하면 자, 변호인들이 그래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거야. 1심이 확정됐죠. 꼭 상고심에 가서 확정 안 돼도 되잖아. 1심 선고돼서 상소기간 도과한다든지 상소권 포기해버리면 뭐가 돼요? 항소권 포기 1심이 확정되잖아. 자, 1심인데 자, 이 사람은 잘못했어요. 그래서 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해서 항소심으로 가버렸잖아요. 항소심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못해요. 쉽게 말해 고소 취소를 못해요. 즉 처벌 불허 의사 표시도 할 수가 없다고 항소심이기 때문에 1심이 확정됐으면 뭐예요?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1심 재심이 됐다면 우리 대법원 어때? 1심 재심이니까 아직까지 재심이 확정되면 1심 확정된 이 판결의 효력은 없어지잖아요. 효력이 없어지고 1심 재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 전이기 때문에 이때도 뭘 할 수가 있어요. 고소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호인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어디로 갔어야 돼? 1심 재심으로 가서 고소 취소 즉 합의를 보라 그래가지고 합의장을 집어넣었으면 뭐가 나왔겠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을 거라고요. 됐죠?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자,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다. 반의사 불벌죄도 마찬가지다. 이건 따로 안 쓰겠어요? 반의사 불벌죄도 마찬가지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다.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재심으로 갔다는 거죠. 재심으로 갔어요. 재심에서는 여전히 뭐가 돼요? 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인데 1심 재심에서는 다시 뭐가 돼요?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이제 비교 판례죠. 자, 공소 취소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도록 돼 있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자, 1심, 재심에서 공소 취소가 가능할 건가? 안 되니까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형소법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